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미국의 목표를 위하여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콩알마탄 카타르를 준 나토 국가라는 이런 개념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천연가스 공급자이니까 카타르가 중공 편에 서지 않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무역 규모가 거의 글로벌 한 6등에서 8등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 산업국가 체제를 지금 갖추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잘 하면은 글로벌 경제력 5위권 진입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끝날 때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제 기대가 좀 되는 편이고요. 물론 대응을 잘 못하면은 글로벌 10위권 중반 밑으로 뚝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도 지금 사실상 일본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군사력은 공격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좀 기형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군대는 공격력도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한국이 카타르 정도의 천연가스 공급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방을 이 극동 쪽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산수는 다 끝난 것인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조금만 사용해서 저 7광구를 둘러싸고 있는 한일 대륙붕 분쟁을 한국을 위해서 영향력을 조금만 행사해 준다면 그래서 한국에게 좀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이게 분쟁이 일단 해결이 되어서 7광구 가스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미국의 에너지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또 행사하는데 한국이 천군 만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7광구가 68년경인가 그때 유엔 극동경제위원회에서 에머리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원유가 한 사우디의 40%, 천연가스는 사우디의 한 10배 정도 될 거다. 그런 보도를 한번 내면서 이제 이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된 건데 그 후 발표된 미국 에너지청 자료는 그 당시 러시아 가채 매장량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줄 수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고 상상을 해보면은 저 7광구의 입지라는 것이 한국이 오키나와 부근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국이 관리하게 하면은 이 관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즉 한국에게 속한다고 해버리면 이런 뜻이죠. 어차피 미국은 이 지역 소유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누군가가 소유하게 하면서 그 누군가는 한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공 아니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하게 하면서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권국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제주도 부근에서 깔짝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 인근 태평양까지 해서 그 전제로서 그냥 쿼드 가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 쿼드 가입을 포함해서 한국 군대가 미군의 수고를 상당히 덜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포함해서 오키나와 그 근방까지 물론 이제 일본과 같이 하겠지만은 딱 담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막강한 한국 군대에 거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돼서 미군 다음으로 어떤 강력한 군대가 될 수도 있지도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저 중공 저 해군이라는 거 저거 내륙 연못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 군대로 묶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저 칠광구를 말이죠. 그 칠광구를 통해서 그 한국의 태평양 진출이 딱 막혀버리면은 예? 그런 방식으로 중공과 일본이 나누어 먹도록 미국이 관심 없이 내버려 둔다면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면은 한국은 뭐 우물한 개구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한국이 연못 군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공이 더 커지고 일본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국이 더 커지는 경우보다 미국에게 더 불리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응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저 칠광구를 한국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장차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그 3자 동맹으로 발전해 간다는 걸 염두에 둘 때도 한국을 일본과 비등한 힘으로 키우는 것이 미국이 보기에도 미국에게 더 유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저 칠광구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이제 제7광구의 쟁점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본질은 저거는 대륙붕입니다. 대륙붕. 수심이 대략 한 200m 이내이고요. 해저 분지입니다. 해저 분지. 그래서 한국은 제주 해저 분지다. 제주 바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중공이나 일본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제주 바신입니다. 제주 바신. 과거 언젠가는 저 지역이 바다 밑이 아니라 맨 땅이 드러나서 초목이 자라고 짐승들이 뛰어놀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말 타고 데이트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저곳이. 그래서 말 타고 신나게 뛰다 보면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수천 미터 절벽이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키나와 해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데이트하던 흔적이 오키나와 해구 해안절벽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즉 한국 사람들의 주된 활동 무대였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 뭐 소설을 쓰든 뭐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서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 와서 지금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 지역이 한국은 한국 거라고 하고요. 일본은 일본 것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던 중공도 이제 숟가락 얹어서 중공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칠광구 있는 저 지역이 누구 건지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결정한다면은 저거 전부 한국 거라고 딱 결정해 버리겠습니다. 논리도 충분합니다. 논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법 이전에 법이라는 것은 국제해양법이겠죠. 국제해양법 이전에 공정과 상식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거 누구 건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결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소위 말해서 육지 연장설 또는 대륙붕 연장설 이런 겁니다. 하나의 해결 기준이죠. 오키나와 해구까지는 바다가 야트막하게 수심 한 200m 이내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제주 분지에서 쭉 연결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주도 즉 한국의 일상생활이 미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대륙하고도 쭉 연결되어 있고요. 중공 대륙하고도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국이 저거 우리 거라고 제일 먼저 선언했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저거 전부 우리 거라고 일단 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무주물 선점 뭐 이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해결 기준이 원래 바다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는
땅에서 한 200해리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접한 국가들끼리 겹치는 경우에는 각자 땅에서 중간 부문으로 나누어 갖는 그것이 맞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게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은 끝이 없죠. 치고 나면 또 힘을 걸어서 또 버리고 이렇게 끝이 없으니까 피 흘리며 전쟁하는 것보다 대단히 어떤 거 편의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일단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결 기준이 됩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해결 기준이 됩니다. 덩거리로 딱 잘라버리면은 저거는 모든 그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200해리인가?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요, 절대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고, 문제는 이게 통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대륙붕 협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륙붕 협약이 기준이 바로 각자 해안에서 덩거리에서 딱 나눠 갖자, 이게 대륙붕 협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거리 적용 기준 자체를 구체적 사건에서 조정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건 아닐 거고요. 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협상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의 그 의사가 일치하게 된다, 이게 바로 협상입니다. 합의가 된다는 게. 자, 이런 문제에서 총이 아니라 말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국제 사법재판소 아닙니까? 그 재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은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거 결정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승복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969년도에 케이스가 하나 났습니다. 그 북해 대륙붕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대륙붕 협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각자 해안에서 그 같은 거리, 덩거리 원칙으로 나누어 갖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판단이 전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 대륙붕 협약이라는 그것이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대륙붕 협약이 합의한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합의를 안 한 제3국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제3국에게도 적용하려면 그게 국제관습법 지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1969년 그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이거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대륙붕 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약, 즉 계약일 뿐이고 국제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관습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선에서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갖는 이 대륙붕 협약은 이걸 인정하는 당사자국에게만 유효하고, 이런 조약 비준 안 한 국가들한테는 그 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법에 가까운 대륙 연장설 또는 대륙붕 연장설, 즉 그 육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적용해서 그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한테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판결을 자꾸 물어 뜯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지지를 안 하고 자꾸 비판을 한다는 거죠. 왜인고하니 좀 그렇잖아요.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해결 기준이 사실 없잖아요. 서로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1982년에 유엔이 국제해양법 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거 완전히 뭐 그전에는 덮보잡,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요상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즉 해안에서 200캐리 이내의 해저, 뭐 하청터, 이거 전부 다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딱 인정을 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엔 회원국이라면은 이러한 그 유엔이 만든 국제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것이 이제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게 겹쳐버리면은 덩그리로 잘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1985년 리비아 몰타 케이스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아예 명시적으로 육지영토 자연 연장 개념이고, 위에서 첫 번째 봤던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문의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국제해양법 그 협약이라는 성문의 법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85년 리비아 몰타 이 케이스는 이제 7광구 분쟁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7광구 면적이 대략 8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고요. 사우스 코리아 면적이 대략 10만 평방킬로미터라니까 뭐 얼마나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국이 1970년에 저거 전부 다 한국 거다 이렇게 침을 딱 해버리니까 일본이 대반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갖고 서로 이제 말싸움 연락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거 말싸움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일 간에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어서 이거 일종의 계약이죠. 네, 조약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계약이 바로 조약이니까 일종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78년 발효되어서 50년 유효하다. 그래서 28년 6월까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2년이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사이좋게 공동 개발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1980년 초반까지는 한국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본이 공동 개발을 깊이 했다는 거죠. 고의로 깊이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고의로 개발을 차일, 피일 이제 연기를 해버려서 2028년이 지나면은 저 광대한 7광구를 그 밑에 지금 황금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일본이 대부분 차지할 가능성 그걸 일본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아주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죠.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륙붕 한계위원회에다가 뭐 분쟁 절차 이런 거 전부 다 일본하고 중공하고 같이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또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절차 밟는 거하고 별도로 재개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개발 노력한 게 2020년이죠. 산업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를 7광구 개발 사업자로 사업자 지정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거 그 당시 한번 보도 나오고요. 지금 깜깜합니다.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보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한일 협약상에 일본은 만기 3년 전에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한테 저 조약 종료하겠다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각 부처 업무 보고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산자부에서 이 분야 업무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지금 쟁점으로 다뤄졌는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거 해결을 해야 하는데 국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결 절차가 뭐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 여기에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사법재판소 ICJ 이거 분쟁 해결 절차 이용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것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한일 간의 양자 협상 또는 더 넓게는 이제 한국, 일본, 중공 간의 삼국 협상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일 겁니다. 여기서 협상이 되어버리면은 뭐 CLCS나 ICJ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상을 하려면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일본과 중공을 둘 다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무능하고 좌파 꼴통 정권이 이제 드디어 유능하고 자유민주 정권으로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아주 꼴보기 싫었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뻐지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우리한테는 이 7광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호흡이 아닐까 이런 그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 상원의원이 특별히 방한을 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어떤 미팅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이제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강력하게 복원하겠다 이런 의사가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선거 전에 그 펜스 전 부통령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후보와 단독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강력하게 복원한다 이런 의사가 다시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지난주 펜스 부통령이 다시 서울에 와서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된 그 윤석열 차기 대통령하고 조찬 회동을 기분 좋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강력하게 복원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에 한국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광구 공동개발 협약, 한일 간에 이렇게 맺었는데 이 계약의 취지를 일본이 아주 교활하게 위반해서 이거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거 신의책 위반되면은 그거는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위법한 뜻이다. 위법한 상태다. 즉 계약을 위법하게 일본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거다 하는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간에 앞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거 좀 중재를 해서 정책협의 어젠더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한일 공동개발, 최소한 한일 공동개발 또는 한국 단독개발 이거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